네, 오늘 미국 증시 장 막판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빠르게 조기 퇴원하면서 업무에 복귀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월가에서는 그래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면서 블루 웨이브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발빠른 동학 개미들도 이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최근처럼 큰 흐름이 바뀔 때에는 앞으로 어떤 업종들이 뜰 것인가, 더 잘 갈 것인가에 대해서 10의 법칙과 S자 커브 이론이 등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법칙과 이론에 따라서 오늘은 최근에 같은 변동성 장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망 종목 예상해보는 시간 자세하게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뉴욕 증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트위터 한 방에 증시가 들쑥날쑥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제가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30년 종사합니다는 이런 날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해설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벽 1시서부터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는 오늘도 방송 원고를 2번 고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경제라든가 증시 안정을 위해서 가장 노력해내도 불구하고 시장의 펀더멘탈 장세에서 가장 기대해왔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발언,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언함에 따라서 시장은 잔뜩 기대해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다 보니까 장막판에 주가가 저기 우리 정 PD가 보여주신 것처럼 장막판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 때 감염하든 복귀하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하는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자세다, 투자 전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그런 것이 가장 적절하게 투자 행동으로서 전략으로서 바람직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 캐스터분이라든가 아니면 서상현 팀장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겹치지 않은 사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경쟁 상대를 하면 물론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이 되겠지만 그동안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갈등을 빚었던 사람이 제롬 파월이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페로시 의장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월가의 이렇게 시장 흐름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시장 충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이 사실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됐지만 8월 이후서부터는 경기가 좀 상당히 불안하다. 근데 통화 정책은 다 썼다. 그러면 재정 정책이 촉구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들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민주당이 공화당 집권당보다 경기 부양책 규모가 크냐 하는 것은 역학관계가 변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대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정 정책은 지금 트럼프의 행정부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재정 정책을 촉구할 때 역시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큰 페로시 의장 입장에서도 바로 30분 후에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파월 의장의 입장을 두둔하는 네. 이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바이든한테 뒤지고 그다음에 경제정책에서 가장 갈등을 빚었던 파월 의장의 이렇게 재정정책을 촉구는 당신네 행정부 책임이니까 그다음에 펠로시 의장도 거기에 맞장 붙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열을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대선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게 절실한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언함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진 배경이다. 근데 장 마지막에 있어서는 이렇게 순간 크래시하고 장 막판에는 그냥 흐름을 유지된 것도 향후에 또 다른 변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여러 월가의 시각은 당연히 바뀌겠죠. 네. 저렇게 트럼프 말이 자, 트럼프는 어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발언했거든요. 근데 퇴원 후에 하루도 못 돼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렇게 대선 이후로 되겠다는 것은 자, 한 나라의 국가 통수권자에 대해서 기성세대야 기성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는
자,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을 따라라 하는 어린애 교육 입장에서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선 어린애 교육일 때 저 통수권자가 저렇게 말을 바꾸는데 어린애 교육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시청자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오늘 월가의 새로운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월가 입장도 완전히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CNBC가 월가의 금융인 대상, 그 다음에 다른 측면의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빠르게 전해주는 결과를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 월가의 관심사에서 보면 텍스 마닝 기법에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바이든의 얘기가 나오면 플러스 1점, 트럼프가 나오면 마이너스 1점.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설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집권층은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플러스 1점이 되죠. 네. 경쟁 상대니까 마이너스 1점인데 이게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플러스 1점, 트럼프가 마이너스 1점. 그럼 왜 뜻이었냐면 월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기는 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다, 불안하다 이런 측면을 반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바이든의 플러스 1점이라 해서 전체적인 어록조사로 보면 텍스 마닝 지수에서는 플러스 지금 굉장히 그 격차가 플러스 격차가 마이너스 격차보다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다루는 사람은 말을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언론인과 마찬가지로 말을 잘 만들어내는데요. 거기 보면 그대로 원어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스위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싹쓸이랍니다. 그리고 풀하우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저는 뭐 포커 게임 이런 걸 잘 몰라서 포커를 잘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포커 게임에서 보면 상대 경쟁 상대에게 이렇게 표가 포커가 없이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진 케이스를 풀하우스라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포커 게임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쟁 상대가 없다. 바이든의 경쟁 상대가 더 이상 없다. 할 측면에 포커 게임에서는 풀하우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블루 웨이브, 여기서 웨이브의 VVE는 철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개미의 흐름을 탄 물결이다 이런 측면에서 네. 그래서 표심이 탄 물결이라는 측면에서 웨이브라는 웹해서 다시 보기라는 웹도 있지만 사실 그 흐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표심의 흐름을 탄 이런 물결에서 위키백과의 WAVVE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신종 용어가 되겠죠? 그러면 블루 웨이브는 뭐냐 하는 것 같아서 민주당이 공화당은 레드고 민주당은 블루입니다. 네. 웨이브다 해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의 기술주에 대해서 바이든이 당선된 가능성이 높으면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법인세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독과점 문제이지 않습니까? 독과점 문제에서 오늘 장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관계없이 미국의 빵주라든가 마각정이라든가 하는 그동안 그 코로나 장세를 이끌어왔던 이런 주가들이 안 좋았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신들이 새로 만든 용어들 클린 스위프, 풀 하우스 그리고 블루 웨이브 중에서 특히나 이 마지막에 블루 웨이브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대선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죠. 네. 아마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한 2개월 반 전에 4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PD 그 4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한 2개월 반 전에 경기 관련해서 4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하원은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권당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이고 공화당 입장이죠. 여기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대선 결과와 경기와 증시와 관련해서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연임. 지금의 그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지금의 현체제 공화당 유지.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연임, 상원은 민주당으로 다수당 교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든 당선, 현체제와 마찬가지로 공화당 이렇게 상원 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이든 당선, 그 다음에 상원도 민주당 당선. 그러면 하원까지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완전히 교체되는 거죠. 완전히 교체되는 것. 아마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 가장 증시라든가 경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세 번째 시나리오다. 또 가장 경기라든가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이다 하는 이 측면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 바이든 당선, 근데 트럼프가 패배하는 거죠. 그다음에 4호는 현 체제 유지하는 공화당 당선, 공화당 다수당 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인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앞서 같이 클린 스윗, 풀 하우스, 블루 웨이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세 번째 시나리오가 아니라 네 번째 시나리오로 바이든 당선, 상원까지도 이렇게 공화당으로 교체.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원이 민주당이니까 완전히 교체가 되는 거죠. 네.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블루 웨이브를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이 이제 레드 물건이고 이렇게 블루가 이렇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블루 웨이브에서 대통령, 상원, 민주당 이런 것이 완전히 이렇게 하원도 이렇게 민주당으로 완전히 이렇게 싹쓸이하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월가의 그 시장 참여자들이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네. 바이든이 싹쓸이 했을 때는 자 어떤 쪽으로 투자 전략을 모색해야 될 것이냐 하는 왜냐하면 투자자들한테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구 페이퍼라든가 이런 쪽이 사실 그 클린 스위프를 해서 블루 웨이브를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사실 그런 보고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처럼 향후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결국에는 당선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미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네. 독과점 문제라든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 바이든이 어디까지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봐서 자 바이든이 이렇게 당선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정책 아니겠습니까? 경제정책인데 자 바이든 캠프에서는 이렇게 그 경기 부양, 경제 대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상원이 주도해가는 하원이 주도해가는 하원은 누구냐?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되겠죠. 네. 이 경기 부양책.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집권당인 공화당보다 규모가 큰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만약에 그 바이든이 이렇게 그 당선될 때는 경기 부양책의 골관이 이렇게 지금의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경기 부양책의 내용이 되지 않겠나. 그것이 골격을 이루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 바이든이 당선될 때는 바이든의 경제정책 관련해서 어떤 용어를 붙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1980년 이후에 일종의 저널리 일종의 용어긴 하지만 네. 레이건오믹스부터 대부분 다 대통령이 당선될 때 레이건 플러스 이코노믹, 부시 플러스 이코노믹, 클린턴 플러스 이코노믹 해서 다 레이건오믹스, 부시노믹스, 클린턴 노믹스. 그다음에 클린턴서부터는 아예 이름을 풀네임을 붙이죠. 클린턴 노믹스, 오바마 노믹스, 트럼프 노믹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바이든의 경제정책에서 바이든 플러스 이코노믹스 해가지고 바이든 노믹스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여론조사 결과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증시라든가 경기 입장에서는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칠까?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될 때는 일단은 그 보호주의 색채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사실 자유주의, 친월가, 친증시, 친경제보다도 공화당의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사실 그 증시에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요 대목은 사실은 트럼프가 자유주의를 주장하지만 트럼프가 보호주의, 이기주의, 국수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공화당 전통대로 강하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전통대로 보호주의를 취한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호재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경기부양책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합의된 선이 2조 2천억 달러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화당의 미누신이 얘기한 1조 2천억 달러 그리고 합의선을 제시했던 1조 5천억 달러 그리고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미누신이 1조 2천, 1조 5천 정도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트럼프가 트윗에 날린 것은 또 1조 6천억 달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치매가 누구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하는 입장에서 치매가 아니라면 이게 뭐냐? 자기 행정부처가 데리고 있는 재무장관의 협상의 주역, 자기를 대신해서 협상을 주역하라 하는데 그 수치와 틀리기 때문에 네. 치매가 누구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1조 2천이든 1조 5천이든 1조 6천이든 민주당이 가장 마지막에 내놓았던 2조 2천억보다는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크니까 바이든이 집권하면 증시라든가 경기에 호재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업종별로는 차별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미국 증시에서 법인세 인하에서 가장 혜택을 받았던 빵주라든가 막업종에 대해서 지난 7월 말서부터 자꾸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경기와 관계없습니다.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색채를 반영해서 인프라인데 지금은 SOC 인프라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분 SOC 인프라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인프라죠. 디지털 인프라. 그다음에 이상기후 관련된 기후 하나. 이건 뭐 바이든이 아주 그냥 굉장히 세게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의료는 왜 그러냐면 오바마 케어의 주역이 바이든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게 뭡니까? 오바마 헬스케어를 제거했던 지우기 했던 트럼프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육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사이버 교육 가지고는 미국의 GDP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전부 오프라인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도 주장했던 거고 바이든도 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분야가 핵심되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따라서 업종별 동향은 있겠다 하는 이런 쪽의 지적들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글로벌 IB들도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과 분석들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골드만삭스가 바이든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10의 법칙을 토대로 요망 종목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다시 30분대 스토리 박건 캐스터 여러 가지 애를 쓰시죠. 네.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가지고 그쵸. 이렇게 한 쪽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지금 상태에선 바이든이 당선될 때를 감안해서 가장 투자자한테 전향적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골드만삭스는 뭐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하게 할 때 골드만삭스 출신들을 가장 많이 활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게리 콘 옛날에 전 NEC 국가전략위원장이죠. 미누신 지금의 재무장관 그리고 베링거요 이렇게 전략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골드만삭스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증시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이 얘기가 됐습니다는 이 골드만삭스의 배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가장 많은 중용을 했던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뭐냐 지금 골드만이 정작 바이든의 무게를 두는 보고서를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지금의 인베스트뱅크 중에서 가장 이렇게 JP 모건 스탠리보다도 우월적지에 있는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정부에 가장 들어서 골드만삭스의 위치가 계산이 높아졌거든요. 네. 골드만삭스가 그러니까 자 CNBC라든가도 월가의 금융위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 근데 월가의 금융위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바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 미리미리 보고서를 발표했죠. 대선 결과를 보고 얘기하면 투자 전략에서 선행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나의 그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뭐냐 룰 오브 10이라 해서 10의 법칙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미국의 정권이 교체될 때에는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전환점이 있을 때는 룰 오브 10 우리나라 말로는 10의 법칙이다. FM 가이드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전환점에 있어서는 기업의 그 주가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항상 근거 있게 전환점에 이전도 보고 이유도 모르고 지금 입장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을 땐 지속 가능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 서스테이너블한
경영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이전의 2년, 이후의 2년 매출액 증가를 10% 이상 되는 것,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근데 이번에 설정했던 5개 분야의 골드만삭스의 이렇게 보고서 보면, 자, 헬스케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 이게 이제 디지털 이렇게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사무자동화, 이커머스와 결제, 이런 것이 이제 전부 IT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언택이라는 디지털 컨택 문제, 생명공학과 제약, 그리고 기타 분야, 이렇게 해서 근데 5개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난 2년간의 매출액 10% 이상 증가세, 그리고 앞으로도 예상 그 매출액이 10% 이상, 그러면 지속 가능한 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업종을 대행사에서 유망 업종을 발표해서 역시 미국의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 교체기를 감안해서 이런 보고서들이 속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룰 오브 10, 10의 법칙이 이야기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이론이 있다고 하는데요. S자형 커브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네, S자형 커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8년 동안의 정권 교체기 할 때,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던 종목들이 빵주라든가 마구업종이죠. 빵주라든가 마구업종이 사실 글로벌 기업에 성공해서 지난 3년 동안 이미 이러한 그 국내 그 증권사에서 일찍이 이런 흐름을 읽고 GBK다에서 앞으로 선두격에서 지금은 뭐 국내 증권사 대부분 다 해외 종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는 네. 2007년에 일찌감치 그런 흐름을 해서 GBK에서 꽃을 폈던 국내 증권사가 있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히 해외 그 투자를 통해서 종목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이런 그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때에 나왔던 게 S자형 커브입니다. 근데 그때 빵주에서 겹치는 업종이 누굽니까? 아마존과 구글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과 구글이 겹치는데요. 그 바로 그 구글이 트럼프와 함께 가장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것이 S자형 커브인데요. 바로 그때 구글의 조지 레이 S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얘기했던 사람이 대세 법칙입니다. 대세 법칙은 기존에 우리가 보면 S자형 커브와 근거가 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자형 커브가 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 어떻게 보면 뭐든지 이렇게 딱 기업이 태어나면 또 뭐든지 지금 유행하는 영화가 뭡니까? 요새 저도 영화관을 안 가서. 뭐 늑다라는 영화도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뭐 그런 영화가 있다. 그러면 영화가 있으면 이게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어린애가 이렇게 딱 이렇게 태어나면 사람 문제로 해서 죄송합니다는 S자형 커브가 원래 사람의 생장곡선, 생물학에서 사람의 생장곡선이 나왔으니까 어린애가 태어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것이 잘 성장해서 성이 될 것이냐 아니냐, 또 다른 불행할 사실이 있을 것이냐, 맨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전체 키의 10%가 되는 청소년기가 되는 거죠. 10%가 되면 그 후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죠. 네. 우리가 1차 도함수값 기울기급도 0이고 그때 당시는 2차 도함수 기울기의 기울기값도 0으로 플러스가 되는, 그래서 급성장하죠. 요 흐름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대체로 보면 극장 영화에서 딱 어떤 특정 생활 여기 있을 때 전체 최대 관객수에서 관객수 10%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 영화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후전에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타서 관객들이 쑥 들어가다가 네. 나중에 최대 관객수에서 1000만이 올 때 90%에 해당되는 90만부터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S자형 커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타면 그 10% 될 때 그 빠르게 성장하는 그 흐름을, 그 주식을 잡는다면 대단히 이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대세 법칙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세 법칙은 뭘까 하는 측면은 우리가 보면 자 지금의 어제도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조지현 그 상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매출액이 턱 해서 이렇게 올해 좋았으면 내년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그렇죠. 기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왜냐 올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올해 매출액 이렇게 100억을 올렸다. 그러면 이제 다음 년 2000년대에는 150억이 올렸다면 50%가 되는 거죠. 근데 3000년대에서는 50%가 되려면 어떠냐? 자 150이 됐으니까 3000년대는 50%가 되려면 225에서 70, 50이 아니라 75개 기하급수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호소하시는 이런 그 말씀을 해서 공교롭게도 오늘 시점에 이렇게 그와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CEO들이 어려운 점 아니겠습니까? 올해 그냥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면 내년도에는 그게 베이스가 돼서 다시 또 그보다 올해 월등히 증가하신 게 내년에 그 떨어지면 뭐냐? 이 CEO가 그렇게 유능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맡았던 오너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작년에 매출액이 증가해서 올해 떨어져. 그럼 뭐냐? 이 교체가 되거든요. 사실은 네. 교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CEO의 어려운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 이론에 근거해서 전환기 때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측면에서 10의 법칙과 함께 S장 커브가 다시 월가에서 지난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로 바뀔 때 구글이 태어나고 아마존이에서 급성장했던 그런 그 배경에 그때 이제 구글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에 태어났습니다는 글로벌 기업으로 눈이 뜰 때 그때의 부상했다. 모습과 부상했을 때 네. 용어가 이제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는 부상했을 때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 변화 가능성이 돼서 상당 부분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유망한 종목을 선정할 때 PER과 PBR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PPR이라든지 PDR을 사용해 왔었는데 왜 10의 법칙이나 S자형 커브 이론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론도 설명해 주시죠. 이건 아주 간단히 넘어갈게요. 네. 그냥 자막 보고 간단히 넘어갈게요. 기존의 주가 평가는 PER과 PBR 뭐 지금 설명되지 않죠. 요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는 게 아니라 현 주가가 매출액이라든가 장부상의 가격에 높나 낮냐 이거 따지는 거죠.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죠. 여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이 매출이익이 그렇게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PPR 지표 뭐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자본시장연구에서도 이 얘기를 했으니까 PPR 그리고 여기에 분모에 들어가는 게 무형자사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PDR 해가지고 사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주가 나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무형자산은 뭐냐? 그다음에 꿈이 뭐냐? 잘 나갈 때는 이게 잘 보이지만 지금처럼 변동을 쓸 때는 확인하니까 매출액과 이익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변곡점이 있어 변환점이 있을 때는 사실 그 10의 법칙이라든가 그다음에 S자형 커브 이런 것이 다시 이렇게 호환 지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청자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증시의 전문가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저보다 증시에 대해서 뛰어나시기 때문에 저는 뭐 경제 해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비해서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집니다는. 자, 그분들이 얘기할 때 가치주, 성장주, 경기민감주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는 사실 이게 가치주, 성장주, 경기민감주 이게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마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치주라 하되 주가가 쭉 올라가서 고평가돼 그러면 이게 또 가치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뭐냐? 최근에 있을 게 변환점이고 전통적인 주가 지표라든가 평가 지표라든가 새로운 평가 지표 한계가 있을 때 모두 변동성일 때 확인을 할 때 역시 믿을 거는 지속 가능한 부분 측면에서 S장 커브라든가 그다음에 10의 법칙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된다. 이게 2016년이고 지금처럼 4년 후인 2020년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10의 법칙에 따라서 유망 종목 어떤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 한국 종목들 중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주식이고 네. 이걸 그대로 10의 법칙이 한국 기업에 적용해서 FN 가이드가 아마 이렇게 내놓은 보고서가 신문지상에 나온 거로 이렇게 볼 겁니다. 그것을 좀 표를 통해서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종목이 많은 것이 이렇게 많죠? 이게 이제 이 매일경제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걸 한국 기업은 FN 가이드가 골드만삭스 10의 법칙에서 한국 기업을 정한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건 뭐 이렇게 딱 네이버에 치면 나오니까 근데요. 요걸 토대로 해서 많은 그 전문가들 토대로 해서 요 중에 어떤 업종이 그래도 좀 축약해달라 하는 내용이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겁니다. 자막에 나간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래서 헬스케어는 아비오 메드, 그 다음에 한국은 노바레스, 디지털 트랜스는 미국의 엔시스, 한국은 카카오, 사무자산가은 미국의 서비스나우, 한국의
더전 비주원 네. 그리고 또 한 번 비춰주겠습니다. 5개 분야니까. 이커머스는 마스터카드 한국 코리아 센터가 이렇게 되고요. 생명과학 분야는 한국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동국제약이 들어가는 게 또 그렇습니다. FM 가이드에서. 그다음에 기타 분야에서는 아스트라 네트워크스와 네오위즈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나오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식에서 보면 빵주, 마가업종 이런 업종이 여기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죠? 하나도 네.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시청자분 앞으로도 이게 참조하실 대목이지 않느냐. 특히 종목하시는 분은 참조하실 대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와 FN 가이드가 5개 분야에서 유망 종목을 선정했지만 워낙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저희가 유망 종목들 다 투자를 해보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네. 위원님? 너무 이게 유망 종목이라 해서 네. 너무 많이 내놓으면 사실 시청자분도 저 많은 유망 종목에 뭐를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새로운 변화 사실이 있으니까 일전부터 종목 투자 차익 실현 하면서 종목 투자에 근데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 그 종목을 좀 다 한번 투자해 보다 하는 것이 바로 테마형 ETF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테마별로 아까 5개 테마죠. 각각 분야에서 변환점에서 유망 종목이 여러 개 종목이겠죠. 이걸 다 투자해 보고 싶다 하면 그걸 묶는 테마형 ETF 상품 같은 것을 이렇게 한번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 투자의 보다는 ETF 상품이 상당보다는 투자에 용이하다는 건 잘 아실 거로 보이고요. 오늘도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하죠. 네. 그러면 개별 종목일 때는 뭐냐? 올라갈 때는 지금은 올라갈 때는 베이스 이펙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베이스 이펙 때문에 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똑같은 폭의 수익률은 뭐냐? 적어지죠. 근데 내려갔을 때는 개별 종목은 리스크를 그대로 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변동성이 났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 버티기 위해서는 이 ETF 상품도 레버리지 ETF 상품은 왜 금감원이 규제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레버리지 ETF 상품은 시장을 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마형 ETF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사실들이 나오죠.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테마로 분류했던 그런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테마로 이렇게 갖고 이미 상품화되는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골드만삭스 새롭게 5개 분야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없느냐? 우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ETF 상품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시겠습니다는 2차 전지 ETF, 미디어 컨텐츠, 게임 ETF, 크라우딩 ETF, 메디슨 헬스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을 포트폴리오니까 25% 20%에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5% 가감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한국증권에서 현 정부의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BBIG, 네. BBIG와 관련된 테마형 ETF가 첫 나오죠. 이런 것도 지금 상태에서 변동성 장세라든가 그다음에 유망 종목을 한데 묶어서 하는 그래서 각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3개 분야에서 집중 압축하고 나머지 각 분야의 10개를 선정된 7개 대 25% 되는 25%를 부여하는 이런 쪽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맞물려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어디까지 이런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 부분 다른 점을 전환해서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향후에 투자를 전략을 세울 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 결과 이후의 증시 흐름에 대한 예측들이 글로벌 IB들 증권사 리포트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10의 법칙과 그리고 이와 함께해서 S자 커브형 이론에 대한 유망 종목들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